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2차시 청소년 심리및 상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상담 이론 2 부분에 대해서 행동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1차시 때 열심히 했죠. 이렇게 쉬었다 공부를 해도 늘 피곤하죠. 자, 또 즐겁게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사회학습 이론은 벤두라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이고 행동주의 이론의 학장으로 관찰학습이나 대리적 학습, 모방학습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벤두라는 인간의 새로운 행동은 그의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함으로 해서 학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사회 학습 기제로 모델링을 하면서 제안하고 강화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설명하는 대신 모방과 동일시 등을 통한 관찰학습을 강조합니다. 관찰학습과 모방이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벤두라에서 관찰학습에는 주의, 파지, 운동재생, 동기유발의 4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이 중에 한 과정이라도 빠지면 사회학습 이론으로 불완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는 주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주의를 집중해서 본 것을 기억하는 파지 단계. 파지하면 뭘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모방하고자 하는 행동을 재생하는 운동 재생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동기 유발 단계. 벤두라는 이렇게 새로운 반응의 획득과 수행을 구별했고요. 우리는 한 모델을 관찰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나 그 반응을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행은 강화와 동기 변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보상을 얻게 될 것 같으면 타인을 모방하는 건데 이때 수행은 대리 강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청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을 때에 이에 대해 칭찬받은 것을 본다면 소년은 그 청소년을 모방할 것이고 그 청소년이 비난받는다면 소년은 모방하지 않으려고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자기 강화나 즉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한편 실제 수행은 강화 가능성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그중 많은 부분의 대리 강화라고 하죠. 그래서 벤두라의 대리 강화는 사회학습 이론 접근에 있어서 나타나는 주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두라는 새로운 반응의 획득과 수행을 구별을 하는 건데 우리는 한 모델에서 관찰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나 그 반응을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벤두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강화와 동기 변인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보상을 얻게 될 것 같으면 타인을 모방하고 아니면 수행 대리 강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 큰애를 키울 때 둘째 아이가 눈치가 빠른 게 어쩌면 이런 대리 강화에 의해서 형이 아니면 언니나 오빠가 혼나는 걸 보면서 아 저건 하면 안 되겠다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행은 자기 강화나 스스로 행동에 내려지는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실제 수행은 강화 가능성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대리 강화다. 그래서 벤두라는 대리 강화는 사회학습 이론의 접근에서만 나타나는 주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행동주의 상담 목표는 행동주의의 상담에서는 새로운 어떤 적응 행동을 학습시킴으로 해서 부정 행동을 소거하고 바람직한
효과적인 행동 학습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담 목표로 하는 거죠. 상담 과정에 보면 1단계는 바람직한 목표 행동을 설정을 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과학적 용어로 선술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의 기초에 대한 선을 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목표 행동 학습을 위한 강화와 소그의 환경적 조건과 단계별 행동을 위한 조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강화물이나 강화 방식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목표 행동을 위한 강화와 기법을 적용하고 계속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6단계는 기초의 어떤 선을 자료와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거죠. 7단계에서는 상담의 효과를 조정하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8단계는 상담 효과를 유지시키고 일반화해서 상담을 종결하는 거죠. 이것이 행동주의 상담의 상담 목표와 상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행동주의의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고전적 조건하에 기초한 행동 수정 기법으로 체계적 둔감화와 유한훈련, 혐오 기법이 대표적인데요. 체계적 둔감화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자극을 상상하면서 이완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완 훈련이나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서 단계적으로 둔감의 순서를 진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혼자 타면 두려운데 그 두려운 것을 처음에는 엄마가 한번 타주고 3번 타주고 그럼 3번 타주고 4번째는 혼자 오는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강도를 점점점 높이거나 줄이면서 체계적으로 둔감화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 위계 목록은 내담자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의 위교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런 것에 따라서 그것이 왜 그런지 인지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둔감화시키도 되겠죠. 그래서 단계적 둔감은 이완 연습을 익히고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인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뱀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장난감 뱀만 봐도 우리는 두렵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에이 장난감이잖아 하면서 약간 둔감해지고 그 예민한 부분이 조금은 소거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는 주요한 절차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의완훈련, 2단계는 내담자는 상담자와 함께 내담자가 느끼는 불안의 강도에 따라서 불안 위계표를 작성하고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얘기하겠죠. 3단계는 충분한 근육이완을 진행한 후에 불안의 위계 목록에 따라서 장면을 묘사하는 동안 이완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체계적 둔감법의 절차라고 그림 6-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행동주의에서 이런 이완훈련과 거스리의 연상에 억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자극을 상상하면서 이완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이완 훈련은 근육의 긴장이나 이완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방식, 그리고 신체의 이완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 방법을 이완 훈련이라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근육 이완을 팔과 어깨, 얼굴, 가슴, 배에서 엉덩이, 다리 쪽, 위쪽, 아래쪽, 발까지 이르기까지 신체의 각 부위를 충분히 이완하는 방법이십니다. 두 번째,
불안 위기 목록은 내담자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의 위교표를 작성하는데 내담자는 주관적 불편 척도를 사용하거나 아닌 불안이나 두려움의 정도나 즉 1에서 100까지 척도에서 0은 두려움이나 부러움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100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최대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때 위계표는 점진적으로 두려움을 야기하는 10에서 20까지의 다른 상황을 내담자가 정하여 작성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낮에는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돌보는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 것, 실제로 혼자가 되기 전에 혼자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문을 닫은 채 혼자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체계적 둔감법이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나 극복을 체계적으로 해가는 것을 체계적 둔감이라고 합니다. 이완훈련은 전제는 근육 긴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과 긴장된 근육이 이완된다면 개인이 느끼는 불안은 감소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완의 훈련은 일반적인 형식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인데요. 이완 훈련은 근육의 긴장, 빠른 심장 박동, 차가운 손, 빠른 호흡 등 자율적 각성이 되는 신체 반응이나 대신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심장 박동과 호흡을 느리게 하고 또 손을 따뜻하게 하고 아니면 이러한 신체 반응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불안을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이완 훈련은 대표적인 점진적 근육 이완은 신체의 주요 근육들을 체계적으로 긴장시키고 이완시킨다는 겁니다. 이완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를 안락한 의자에 앉히고 근육 이완에 대한 편안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 후에 다음 절차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근육 이완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전체적인 점진적 근육 이완의 절차는 손은 주먹을 꽉 쥐어 긴장했다가 이완하는 거죠. 손가락을 쑥 폈다가 이렇게 이완하는 거죠. 그리고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을 긴장했다가 이완하고 이완했다가 펴고 그럼 어깨를 뒤로 당겼다가 이완하는 거는 어깨를 앞으로 당겼다가 다시 쭉 펴서 이완하고 입은 얼굴에서 먼저 입을 가능한 크게 넓게 벌렸다가 이완하는 거죠. 그리고 입을 오므리고 최대한 앞으로 밀었다가 또 이완하고 눈과 이마는 상담자는 온화한 목소리로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야 되는데요. 이제 눈을 감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기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멀리 바라보이는 산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맥의 경치를 즐기도록 하세요. 어느 정도 이완되는 것 같으시나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눈을 천천히 감고 이제 눈을 감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기분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멀리 바라보이는 산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맥의 경치를 즐겨보세요. 어느 정도 이완은 되는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1분 정도 편안한 목소리로 신체 이완을 통해서 심리적 이완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점진적 근육 이완의 절차는 호흡이죠. 내담자는 가능한 깊이 들이마시고 이완하도록 하고 긴장한 시간은 5초에서 7초 사이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등, 어깨가 의자의 등받침에 닿도록
앉았다가 등이 아치형으로 되도록 몸을 구부리며 앞으로 굽혔다가 이완하거나 등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그리고 엉덩이를 엉덩이 근육을 긴장시키고 허벅다리를 살짝 들었다가 이완하거나 엉덩이로 의자를 누르다가 이완하거나 허벅지를 다리를 쭉 뻗고 바닥에서 15cm 정도 들었다가 이완하거나 또 뒷발꿈치나 발바닥으로 바닥을 짓누르듯 하거나 그리고 복근이 마치 등뼈를 닿을 정도로 가능한 끌어당겼다가 이완하거나 장단지와 발은 두 다리를 바닥에 의지하고 발가락이 머리 쪽으로 향하도록 발을 구부렸다가 이완하고 이런 형태로 이완을 근육을 계속 긴장시켰다가 풀었다가 긴장시켰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완을 하면 긴장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완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불안할 때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긴장이 완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진적 근육 이완의 절차는 발가락으로 신발을 윗부분으로 힘껏 밀었다가 이완하거나 그리고 정리 부분은 긴장 이완을 마친 후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훨씬 더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호흡에 유의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평온하게 또는 긴장을 풀고 라고 말하고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이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점점 되겠죠. 사실 우리가 긴장이 많이 될 때는 코로 깊숙이 뱉고 끝까지 들이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후 하고 내뱉으면 이걸 한 10번만 해도 긴장은 완화되고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라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이럴 때 스스로 아마 이 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코로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후. 다시 코로 깊숙이 뱉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들이마십니다. 후. 길게 내뱉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코로 들이마시고 깊게 참으세요. 후. 자, 후 할 때는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하십니다. 들이마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내 몸을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후 내뱉을 때는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나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기운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길게 내뱉는 훈련도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나의 긴장이나 불안을 줄여주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자, 한 번 더 우리 수업한다고 힘들었을 텐데 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한 번 더 완화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십니다. 깊게 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완 훈련을 하면 긴장 완화에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혐오치료 한번 살펴볼까요? 혐오치료는 역제지의 한 형식으로 내담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혐오 자극을 결합하여 쾌 자극의 연결을 끊는 방식을 혐오치료라고 합니다. 이 혐오치료는
예를 들면 금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술을 구토조회를 혼합한다거나 비만으로 인해 음식물을 절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냉장고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여놓는 것도 혐오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혐오치료는 주로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 약물 중독, 도박 등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행동을 억제시키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혐오 자극으로는 심리적 혐오 자극, 물리적 혐오 자극, 과학적 혐오 자극 등이 있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혐오 자극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 고쳐야 되는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작적 조건하에 기초한 행동 수정 기법으로는 행동 조형이나 프리맥 원리나 토큰 경제법이 대표적입니다. 행동 조정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행동 조정형. 자, 행동 조정형은 현재 나타나지 않는 표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데 이용하되 고난이도의 체육이나 두통 치료를 위한 운동, 영아의 대변 훈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표적 행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주로 행동조형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행동조형은 목표 행동에 도달할 때까지 표적 행동의 연속적 근사치 행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학습시키는 행동 수정 전략을 행동조형이라고 합니다. 행동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차별화인데요. 차별 강화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특징 행동이 강화되고 그 밖에 다른 행동은 강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속적 근사치라는 표적 행동의 근사치인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동을 차별 강화하면서 동시에 목표 행동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가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조형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표적 행동을 정의하면 내담자가 학습할 목표 행동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표적 행동이고 행동 조형이 적합한 절차인지를 결정하는데 만일 대상자가 이미 표적 행동을 약간이라도 보이고 있다면 행동 조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작 행동을 규명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 조형의 단계들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행동 조형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각 단계를 숙달해야 하는데요. 그 각 단계는 전 단계에 비해서 표적 행동이 더 가까운 근사치여야 하고 한 특정 단계가 숙달되면 다음 단계가 있을 때 행동이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하고 행동 조형 단계를 선택하여야 하죠. 강화물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는 내담자에게 가장 적절한 강화물을 선택하여 적절한 행동에 유관하고 즉시 강화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강화물의 양은 내담자가 쉽게 만족할 수 없는 것이어야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각 연속적 근사치를 차별하고 그리고 강화시킬 때는 시작 행동에서부터 이 법칙이 적용되는 연속적 근사치들의 차별 과정을 표적 행동이 발생하여 강화될 때까지 계속한다. 그리고 적절한 속도로 행동 조형 단계를 진행하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거나 적절한 행동을 지시 또는 격려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 조형이라고 합니다. 자, 프리맥 원리는 좀 전에 설명하긴 했는데 내담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강화물로 제시하는 것, 어떤 빈도가 낮은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기 전에 숙제를 하라고 하면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은 숙제를 마친 뒤에 뒤따르는 놀 수 있는 기회는 숙제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기 위해서는 숙제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프리맥의 원리에 의해서 익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큰 경제는 우리가 3차 시에 한번 배울게요. 아이고, 수업을 하느라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3차 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